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차시까지 어쩌면 실물 경제적 흐름을 좀 들여다본 거라고 정리해 보면 좋겠습니다. 실물 경제는 소위 가계의 소비, 또 기업의 수출, 신규 투자, 금리 결정, 또 정책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하는 실물 경제적 움직임이고요. 다만 많은 분들이 관심 있는 영역은 자본시장, 자산시장 아니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투자하는 그 대상들은 자본시장, 자산시장입니다. 그 실물 경제와 자본, 자산시장이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혹여나 투자에 관심이 있다, 나 주식에 관심이 있다, 부동산에 관심이 있다 하시더라도 이런 여러 현상들은 거시경제적 움직임과 함께 맞물리기 때문에 그 흐름의 변화를 같이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본시장, 이 자산시장이라는 관점에서 이번 차시는 주식과 채권, 그리고 다음 차시는 부동산 시장, 이렇게 들어가 보면 어떨까요? 자, 그 자산시장, 자본시장 관점에서 주식시장, 채권시장을 좀 이해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채권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채권자가 있고 채무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채무자가 돈 좀 빌려주세요 할 때 돈 빌려주는 사람이 채권자예요. 채권자는 부채, 채무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 채무를 지고 있는 사람, 채무자, 채권자입니다. 다만 일상에서 우리가 돈을 주고받을 때, 빌릴 때는 차용증이라는 걸 써준다든가 아니면 그런 거 써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계좌 이체 기록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언제 돈 빌려준 적이 있으니까 돈을 갚아,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보통 이 투자자들은 또 혹은 기업이나 정부나 이런 거대한 단위에서는 돈을 빌려주고 받을 때 단순히 돈을 빌려주고 받는 정도가 아니라 특히 불특정 다수에게 돈을 빌려받고 하기 때문에 돈을 빌려받는 과정에서 차용증처럼 써줍니다. 그게 이른바 채권입니다. 예를 들면 매년 어떨 때마다 이자를 주세요. 아니면 3개월마다 연 8%의 이자를 주세요. 그리고 3년 뒤에는 원금과 이자를 다 상환 완료하세요. 그러면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자를 매번 3달마다 한 번씩 주고, 그리고 그 원금을 상환하기로 언제까지 돈을 빌려주기로 한다라는 차용증과 같은 개념이죠. 그게 바로 채권입니다. 그러니까 채권은 차용증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일반 은행에서 개인이 대출 받을 때, 자금 조달 받을 때도 있고, 혹은 은행이나 투자자로부터 기관이 받을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 개인이 받을 때는 그걸 대출이라고 하고, 기관의 경우에는 이런 은행이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받는데 그것에 따른 채권을 발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대출은 그냥 자금 조달받는 것이고, 채권은 기관이 보통 채권을 발행하면서 자금을 조달받는 방식이다. 채권과 대출은 그런 면에서 차이가 있다. 기관이 보통 자금 조달할 때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마련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투자자가 있고요. 그 채권을 발행하는 주체는 정부도 있을 수 있고 지자체도 있을 수 있어요. 또 특수법인이나 주식회사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기관이 채권을 발행해서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거고, 거기에는 물론 빌린 금액, 또 상환 조건, 만기, 이자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죠. 돈을 빌려준다는 의미이고 동시에 그 대가로 이자를 받는 것과 매우 유사합니다. 대출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 발행하는 것이 채권이다. 그리고 그 채권을 산다는 것은 사는 대상에게 역시 이자를 받는 것과 같은 똑같은 효과를 이용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채권과 대출이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정리가 되셨다면, 지금은 이 모든 것이 전자화됐으니까 지금 제시해드리는 그림과 같은 것이 사실 없습니다만, 과거에 채권을 발행할 때는 이렇게
여러분 모습처럼 이렇게 발행을 했었습니다. 또 이런 식으로 정부도 대한민국 정부가 채권을 발행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입장에서는 나라에 돈을 빌려줘야지 하는 마음으로 정부가 발행한 채권을 투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돈을 빌려줬으니 나는 이 차용 증서와 같은 채권을 들고 있는 것이고 그에 상응하는 이자와 만기 때 원금을 상환받을 수 있는 권리 증서예요. 근데 이 권리 증서를 누군가한테 판매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나 이만큼 받을 권리가 있어. 나 5천만 원어치 정부에 투자했단 말이야. 이거 누가 좀 나 대신 사줘. 근데 이것의 가치가 올라가고 떨어진다면 채권도 역시 투자할 수 있는 대상이 되지 않을까요? 바로 그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주제는 채권과 주식은 어떻게 다른가? 주식은 자기 자본이에요. 여러분이 주식을 투자한다. 그럼 주식을 갖고 있으니 그 기업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자금을 조달한 거니까 자기 자본인 거예요. 근데 채권은 뭐예요? 이 채권을 갖고 있다고 해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게 아니에요. 주식을 갖고 있으면 주식이 예를 들어서 발행한 주식이 100개다. 100개 중에 내가 1개가 있다. 그럼 100분의 1만큼은 이 기업은 내 겁니다. 근데 채권은 그게 아니에요. 소유권이 이전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금만 조달해 주는 것이고 그러니까 명시되어 있는 이자를 줘야 됩니다. 결국 소유와 소유 여부가 다른 거죠. 자본 조달 방식이 기업 입장에서 주식으로 자금을 조달받을 수도 있고 채권으로 조달받을 수도 있다. 자기 자본, 타인 자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증권 소유자의 지위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주주가 되는 거예요. 주식을 갖고 있다면 채권은 그냥 채권자가 되는 거죠. 돈을 빌려줬으니 갚을 권리가 되갚을 권리를 갖고 있는 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소유자로부터의 이 권리인데요. 결과적으로는 결산 시에 사업 이익금에 따른 여러 효용 같은 것을 받을 권리가 주식 투자자에겐 있고 채권은 그냥 확정된 이자만 받는 거죠. 확정된 원금과 이자를 받는 거죠. 주식은 기업이 영구적으로 존속 가능한, 지속 가능한 역시 영속성이 있는 것이고 채권은 그렇지 않죠. 정해져 있는 기한 내에 마무리되는 것이죠. 역시 원금 상환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게 채권은 원금 상환이 되죠. 돈을 빌려준 거니까. 주식은 돈을 빌려준 게 아닙니다. 내가 소유주니까 그 주가의 상승일 때는 내가 기분 좋을 수 있지만 주가가 하락하면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주식은 조금 더 위험성이 높은 자산 이렇게 분류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면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식과 채권의 차이를 본다면 주식은 투자할 때 매수 금액이 있어요. 그리고 매도한 금액이 있죠. 그 매수 금액이 100만 원인데 매도한 금액이 예를 들어서 150만 원이다. 그 차액, 50만 원 차액이 수익이 됩니다. 근데 채권 같은 경우는 매수 금액이 변동해요, 계속. 자, 채권 가격이 100만 원이에요. 근데 액면 가격은 105만 원이 되는 거예요. 액면 가격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합니다. 어떤 상황이든 액면 가격은 105만 원으로 고정입니다. 그러면 채권 가격을 100만 원에 사느냐? 그러면 수익률이 5%가 되는 것이고 95만 원에 사느냐? 수익률이 10%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105만 원에 산다. 그러면 수익률이 0%가 되는 거죠. 110만 원에 산다. 그러면 수익률이 반대로 마이너스 5%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핵심적인 이야기가 뭐냐면 자, 채권 가격이 오른다. 100만 원에서 105만 원으로 오른다. 오르는 동안 수익률은 연 5%에서 0%로 떨어진다가 되죠.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자, 반대로 105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라는 얘기는 수익률, 금리가 오른다. 0%, 5%로 오른다가 되겠죠. 그 관계를 명확하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신 질문이 이겁니다. 채권 금리와 채권 가격은 역행한다. 반비례한다. 그러니까 채권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얘기는 동시에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채권 가격이 오르는 것을 보면 채권 금리가 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식 가격이 상승하고 떨어지는 것과는 개념적으로 차이가 있고, 채권 가격이 오른다 떨어진다 그러면 채권 금리가 오른다 떨어진다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지금부터는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만약에 미국이 지금 시중금리가 4.5%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시중금리가 4.5%인데 앞으로 시중금리가 4%를 향해 3%를 향해 내려갈 것으로 가정해 볼 수도 있죠. 그러면 금리가 앞으로 내려갈 것으로 전망을 한다 라고 한다면 채권 가격은 앞으로 올라갈 것으로 전망한다. 그러니까 채권 금리가 높다는 얘기는 이 금리가 수익성이니까, 수익률이니까 채권 가격이 싸다라는 것을 뜻하고, 채권 금리가 낮아진다라는 얘기는 이게 수익성이니까 당연히 채권 가격이 올라간다, 높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이미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국면이라고 전망을 한다면 뭐에 투자를 하는 게 맞아요? 채권에 투자를 하는 게 기본적으로 맞겠죠. 반대로 금리가 이미 제로금리까지 떨어졌다가 금리를 올려나갈 것이다 라고 한다면 채권 가격은 그 제로금리일 때의 채권 가격이 가장 비싼 것이고, 앞으로 채권 가격은 떨어질 일만 남았다. 어쨌든 금리와 채권 가격 간의 관계가 반대로 움직인다라는 것을 방금 보여드린 이 장표를 통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드렸고, 왜냐하면 액면 가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가격과 금리가 반비례한다, 역행한다라는 개념을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장착하시고 채권 투자하는 그 방식은 사실 다른 것보다도 만기까지 가지고 있으면 원금이 보존되니까, 채권 금리가 이미 너무 높아져 있다, 그리고 채권 금리는 상대적으로 떨어질 일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한다면 채권 투자가 적절한 시점이 되겠고, 이미 채권 금리가 많이 떨어져서 채권 금리가 올라갈 일만 남았다라고 판단을 하실 시점이라고 한다면 채권 투자는 매력적이지 않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채권 투자가 매력적인 상황. 그러니까 주식도 어떨 때가 매력적이에요. 충분히 쌀 때 매력적인 거잖아요. 비쌀 때 사면 안 되죠. 쌀 때 사서 비쌀 때 파는 게 주식 투자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역시 채권도 마찬가지예요. 쌀 때 사서 비쌀 때 파는 거예요. 근데 채권 가격이 쌀 때는 채권 금리가 높을 때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여러분이 판단하셨을 때 금리라는 그 기조의 움직임, 기조적인 변화를 가늠하셨다면 그러면 무엇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충분히 가늠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바로 채권입니다. 자, 이제 끝으로 주식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는 도대체 어떻게 오른가? 자, 모든 가격은 무엇에 의해 결정돼요?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됩니다. 주가는 무엇에 의해 결정될까요? 주식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럼 주식에 대한 수요가 많아진다, 주식 투자 의지가 많아진다 라는 얘기는 그만큼 주식시장에 더 많은 돈이 몰릴 때이죠. 그럼 어떨 때 주식시장에 더 많은 돈이 몰릴까요? 이 그래프 보시면 유독 미국 주식에 더 많은 돈이 몰리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미국 시가총액이 전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그 비중이 2007, 8년까지만 해도 한 33% 수준이었다가 2024년 말 25년 들어서 55%에 이릅니다. 세계 시가총액에서 55%가 미국 주식이에요. 그만큼 미국 시장으로 돈이 몰린 거예요. 미국 시장으로 돈이 몰렸기 때문에 미국 주식시장이 화랑이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주가는 왜 이렇게 올랐나? 주식 펀드 자금이 미국으로 다 이동했다 라는 것을 우리는 확연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서유럽에서 빠지고, 그죠? 글로벌리 뭐 일본이나 그 밖의 국가들로부터 자금이 빠지고 미국으로 다 이동했다. 그만큼 미국 주식시장이 나홀로 호황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역시 이런 움직임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환율과 맞물려서
갈수록 강달러 환경에 놓이네, 강달러가 뉴노멀이네, 그러면 달러 자산을 갖고 있는 게 유리하겠구나 라는 판단이 미국으로의 돈의 쏠림이 더 일어나겠죠. 기왕 같은 주식이라고 한다면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역시 환율까지 생각해 보면 수익률도 높은데 환율도 계속 올라갈 것이다. 강달러가 유지될 것이다. 그러면 어떤 투자가 또 매력적일까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잘하는데 거기서 번 돈이 한국에서 돈 번 것보다 더 가치가 있어 라고 느끼면 느낄수록 더 미국으로 돈이 쏠릴 수 있겠죠. 근데 왜 이렇게 미국으로 돈이 쏠렸을까를 돌이켜보면 제가 이 그래프를 제시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테슬라가 오늘 촬영일 기준으로 말이죠. 세계 글로벌 자동차 기업 중에 매출액 순위로 몇 등 정도 할까요? 매출액 순위로 11등 합니다. 그런데 세계 매출액 상위 10대 기업, 이들의 시가총액을 더한 것보다 테슬라 하나의 시가총액이 더 커요.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뭘 뜻합니까 이게? 미래 가치죠. 여러분 주식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 현재에 투자를 하는 겁니까? 미래 가치에 대한 기대에 투자를 하는 겁니까? 후자죠. 그러면 매출액 기준으로 보면 상위 10대 기업의 각각의 매출액이 현재 가치가 더 높은 거죠. 그러나 테슬라는 현재 가치로는 이들보다 현저히 떨어지지만 미래 가치가 더 높기 때문에 더 많은 주식 자금이 테슬라로 몰렸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미국 이 기업들은, 테크 기업들은 미래 가치를 보여주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야 되고, 그 미래 가치를 보여준다라는 측면에서 역시 AI라는 영역에서, 반도체라는 영역에서, 그 밖에 우리가 미래 유망 산업이라고 일컫는 그 주력 산업에서 모두 다 이렇다 할 성과를 현재 내고 있고, 동시에 미래 5년 후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금 엄청나게 많은 R&D 지출을 쏟아붓고 있지 않습니까? 이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미국 주식으로 돈이 몰렸었던 이유도 미래 가치인 것인데, 지금 이 시점에 더 나은 미래를 자꾸 제시하니까 미국으로의 더 많은 돈의 쏠림이 일어날 수 있겠다. 그게 바로 지금 주가를 변동시킨 요인인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채권과 주식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개념과 그게 이 가격이 움직이는 그 배경, 그리고 그 각각에 투자할 수 있는 우리가 고려 요인들을 몇 가지를 좀 주목해 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런 거시경제에 대한 이해와 동시에 이런 각각의 자본시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이 또 현명한 투자 의사결정 하시는데 참조가 되길 바라는 마음, 그런 마음 담아서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다음 차시에 있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해 기대하시면서 또 그 시간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